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혁명가 시리즈 중 트로츠키를 다루는 스탈린의 사회주의 왜곡에 맞선 트로츠키의 투쟁입니다. 이번 막시즘에서는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네 혁명가 마르크스, 레닌, 로자 룩셈부르크, 트로츠키를 다루는 워크숍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트로츠키는 100년 전 스탈린이 일국사회주의론을 펼치면서 사회주의를 왜곡시킨 것을 비판하고 혁명적 사회주의 전통을 사수한 러시아의 혁명가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의 발제는 김인식 노동자연대 기자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이론지 마르크스 21 26호에 고전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스탈린주의 비판이라는 글을 쓰기도 하셨고요. 노동자연대 신문에 여러 가지 기사를 기고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발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에 충실한 발제를 하기 위해서 먼저 스탈린을 좀 누군지를 알아보고 또 스탈린이 사회주의를 고전 막스주의 전통에서 어떻게 왜곡시켜놨는지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로츠키의 이 투쟁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스탈린이란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탈린은 이 1928년부터 53년 사망할 때까지 28년 동안 25년 동안 소련을 지배한 절대 독재자였습니다. 원래 본명은 이오시프 주가 11이라는 이름이고 스탈린은 가명입니다. 그건 이제 러시아어로 강철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스탈린주의 영향 때문에 80년대 이 나라 운동권들이 대부분 가명을 쓸 때 강철이라는 가명이 굉장히 또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1878년 조지아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조지아라고 이렇게 영어식으로 이름을 바꿔놨는데 원래 이전에는 그루지아라고 불렸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자신들이 친서방 국가임을 표방하려고 미국 조지아주의 이름을 따서 아예 국가명을 조지아로 바꿔놨죠. 그래서 흥미롭게도 이 트로츠키도 187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동갑내기였던 거죠. 애초 스탈린은 성직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 러시아에서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게 신학교를 다니는 것이었는데 스탈린은 이 혁명적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 신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그리고 곧 볼셰비키 당, 당시 레닌이 막 이제 건설하기 시작했던 그 볼셰비키 당에 가입을 하고 또 비교적 일찌감치 그 볼셰비키 당의 지도부가 됩니다. 1917년에 노동자들이 소비에트라고 하는 자신들의 조직, 뭐 우리말로 하면 노동자 평의회인데요. 그걸 만들어서 권력을 장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17년 2월부터 17년 10월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권력을 잡는 이 기간이 가장 역동적인 기간이기도 한데, 근데 사실 이 기간에 스탈린은 전혀 이 정치적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존 리드라고 하는 미국인 저널리스트가 이 러시아 혁명을 이렇게 설명을 한 이 책을 하나 쓴 게 있는데, 한국에는 세계를 뒤흔든 열흘이라는 책 제목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책방에 가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스탈린이 한 2번 정도 지나가듯이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서에 따르면 그 대략 한 8개월 동안에 스탈린이 공개적인 집회에서 연설은 2번밖에 하질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거의 두각을 나타내질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스탈린이 떠오른 거는 오히려 혁명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할 때입니다. 사실 이 러시아 혁명은 전 세계 지배계급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당연히 이 러시아의 옛 지배자들과 그 다음에 주요 열강들이 이 러시아 혁명을 파괴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총 16개 나라가 이 러시아 혁명에 파괴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병을 하죠. 그리고 가장 전투적이고 정치의식이 높았던 이 노동자들이 이 내전에 참가를 하고 당연히 자신의 혁명을 방어하기 위해서 최일선에서 싸우고 그 과정에서 노동계급의 한 3분의 1이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노동계급의 적지 않은 부분들은 국가 관료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어떤 그 혁명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과정에서 좌절을 겪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혁명이
좌절을 겪는 시기에 스탈린이 극적으로 부상을 합니다. 즉 서유럽에서 애초에 기대했던 혁명이 실패를 하고 러시아 국내에서는 노동계급이 붕괴하거나 크게 사회 저하를 겪고, 그리고 국가기구는 더 이상 노동계급의 수중이 아니라 국가 관료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이 상황, 다시 말해서 혁명이 패배하는 상황에 그 부산물로 스탈린이 부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1923년 10월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5년을 끌었던 독일 혁명이 마침내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듬해 초에 스탈린이 일국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을 천명을 합니다. 사실 이제 막스주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그 내부에 민족주의를 도입한 깜짝 놀랄만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죠. 사실 이렇게 일국 사회주의를 천명한 거는 스탈린이 서유럽 노동계급의 혁명 가능성에 대한 본능적 불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거는 이제 국가 관료들의 구호였는데 스탈린의 지지의 핵심 등뼈는 바로 이 국가 관료들이었습니다. 이 일반 공무원까지 합치면 당시에 이 러시아 공무원이 한 5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혁명 당시에 러시아 전체 노동계급의 숫자가 300만이 채 안 됐는데 그 한 5년 만에 공무원까지 포함한 국가 관료의 숫자가 500만까지 늘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이 스탈린 지지의 핵심 기반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관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통치를 위협할 이 불안정성은 극도로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공무원들, 죄송합니다만 노동자들을 뜻하는 건 아니고 대체로 중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복지 부동을 하잖아요. 무언가 바뀌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데 그게 한 특징이죠. 어쨌든 해외 혁명이라고 하는 거, 국제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들의 지배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라고 봐서 그걸 피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트로츠키가 일국 사회주의는 바로 이 관료들의 정서를 표현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917년에 레닌은 노동계급을 향해서 권력을 장악하라고 호소를 했는데 1924년에 스탈린은 관료들을 향해서 이제 사회주의는 승리했다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바로 1924년 이후에 소련 지도부의 모든 정책을 관통하는 그 정책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 일어났던 모든 종류의 해외혁명이라는 것은 다 이 소련 국가의 이익에 종속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대중운동을 제약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라는 게 다 소련 국가의 안정성을 해친다고 하는 게 바로 이 관료들의 기본적인 정서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1920년대 중국에서, 또 1930년대에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에서, 그 1940년대는 이탈리아, 그리스에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됐던 겁니다. 물론 이 시기 동안에 스탈린 자신은 어떨 때는 초자파주의로, 어떨 때는 기회주의로 오갔지만 그래도 일관되게 관철시킨 노선은 바로 소련 국가의 이익을 국제혁명보다 앞세우는 그런 정책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나라들의 혁명과 운동에 모스크바에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면 과연 중국에서는 혁명에 성공했을 것이냐, 또 30년대 독일과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혁명에 성공했을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단언하진 못하지만 적어도 그 혁명이 성공할 가능성은 훨씬 더 커질 수는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스탈린이 사회주의 완성이라고 선언한 이 소련 체제의 실상은 무엇이었는가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924년에 권력을 잡은 스탈린은 대략 한 4년 동안 당내 투쟁을 거쳐가면서 마침내 이제 1928년쯤에는 거의 1인 절대적인 권력을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대적인 권력을 장악한 스탈린에게 최대 목표는 바로 소련의 공업화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소련은 짜르 러시아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유산, 굉장히 낙후성, 후진성, 그다음에 산업의 저발전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 생산력이 낮은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어쨌든 자국의 안정을 위협하는 제국주의 국가들에 맞서서 어쨌든 소련을 공업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10년 안에 그 나라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같은 나라들을
따라잡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소련은 몰락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포에 계속해서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소련의 공업화가 제1의 과제였던 겁니다. 사실 이거는 뭐 스탈린만의 고유한 특징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1960년대, 70년대 박정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 바로 이북에서도 김일성이 외쳤던 구호이기도 하고, 또 마오가 권력을 잡았던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자국의 그 공업화, 그래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국정 목표로 삼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 경제를 현대화시키고 서방 세력과 군사적으로 대결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게 바로 그 스탈린의 소련의 핵심 목표였던 겁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소련에서는 노동 규율이 굉장히 엄격했고, 바로 노동조합의 결성 권리라든가 파업권 같은 거는 일절 부정당했던 겁니다. 사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못 만들고 스스로 조직해서 단체 행동을 할 수가 없다면 도대체 그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인가? 또는 그게 사회주의라면 왜 사회주의가 노동자들에게 좋은 것인가라고 우리가 물을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바로 이 농민들을 집산화시켰는데, 당시에 뭐 알다시피 20세기 초까지 러시아는 뭐 농민이 압도 다수인, 반쯤은 공업화되고 반쯤은 농업국인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농민들이 다 이 자작농들로 돼 있으니까 이 농민들로부터 곡물을 수입하고 또는 징발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강제로 집산화를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강제로 집산화를 해야만 도시의 공업화를 위해서 식량을 공급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농민들을 대거 이 도시로 옮겨가지고 우리로 치면 이제 이른바 이농 노동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뭐 막스가 이제 자본의 시초 축적이라 불렸던 건데, 영국에서는 이걸 가지고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불렀죠. 뭐 한마디로 말해서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먹고 살려면 도시로 나가서 공업 인구가 되도록 만드는 거. 그리고 동시에 또 집산화를 통해서 국가가 이 곡물을 통제함으로써 도시에 안정적으로 곡물을 공급하는 거. 이게 이제 한국에서 70년대 박정희는 오히려 이제 저고가 정책을 통해서 도시의 노동계급의 이 생활 압박 같은 거를 이 조절하려고 했었던 것과 뭐 약간 일맥상통한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국에서 이 인클로저 운동을 한 300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소련에서는 스탈린이 단 3년 만에 이 농민들을 수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2년에 스탈린하고 당시에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만나서 이제 전후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분할할까 논의하다가 처칠이 스탈린에게 묻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 2차 세계대전 때 받은 스트레스보다 농민들 집산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더 크지 않냐? 그러니까 스탈린이 맞다. 너무너무 힘들었다. 왜냐하면 1000만 명을 상대로 4년 동안 싸워야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민 집산화 과정이라는 게 얼마나 유혈낭장 과정인지 알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 어떤 그 급속한 공업화라고 하는 것을 곧 그것이 사회주의다. 또 그런 어떤 국가가 대부분의 경제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또 해외 무역을 독점을 하고 소위 따옴표 계획 경제를 하면 이게 바로 사회주의다. 이렇게 이제 스탈린이 내세웠던 이 사회주의의 이 내용물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국가 소유가 사회주의라면 사실 뭐 이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박정희 때 거의 경제의 3분의 1이 사회주의였는데, 그럼 한 3분의 1은 사회주의적이고 3분의 1은 자본주의적이고 이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런 그 급속한 공업화를 통해서 서방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뭐 아주 철저하게 이 권위주의적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적 권리는 깡그리 부정당했는데, 제가 아까 노동자들의 권리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선거 자체도 뭐 철저하게 이 조작이 돼가지고 공산당 후보들이 거의 언제나 뭐 100%의 지지를 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일당 국가였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건 이제 문화생활이나 이런 등등으로도 번져가지고 이 체제에 대한 이견은 일체 용납되지를 않아서 가령 과학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 끊임없이
이 새롭게 발전할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기존 당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입장과 다른 입장을 내면은 바로 이 숙청을 당하거나 시베리아 수용소로 가는 정도로 모든 어떤 그 비판과 이견은 용납되지 않는 그런 권위주의 체제였던 거죠. 바로 이걸 두고서 이제 이 국가 자본주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혁명을 만든 노동자 권력이 새로운 지배계급의 지배로 이렇게 대체됐던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런 과정에서 자본주의가 출현을 했다는 것이 바로 저희 이 국제사회주의 경향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과정은 이 혁명적 전통과 인적으로도 철저하게 이 단절 과정을 겪었는데, 뭐 어마어마한 숙청이 있었죠. 물론 뭐 히틀러의 나치가 벌인 숙청과 얘는 뭐 못 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이 숙청과 탄압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면, 이 레닌 생전의 정치국, 이 볼셰비키 당 안에는 이제 정치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정치국이 이제 핵심적인 정치 지도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공산당과 코민테른을 지도했던 곳인데, 여기에는 총 8명의 정치 국원이 있었습니다. 부하린 이제 후보 국원이어서 그까지 포함한 8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이 스탈린만 그 뒤에 살아남았습니다. 나머지 7명은 다 사형당하거나 암살당하거나 한 명은 자살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7년 혁명기에 이 볼셰비키 당 중앙위원이 총 21명이었는데 그 중에 딱 2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스탈린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 한 역사학자가 이렇게 조사를 한 결과를 얘기했는데, NKVD라고 이제 소련의 비밀 경찰입니다. 내무인민위원회라고 불리는데, 이 NKVD 2년 만에 볼셰비키 지하투쟁, 그 다음에 3번의 혁명, 내전 기간 때 죽은 공산주의자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거나 살해돼서 1936년에서 39년쯤에는 한 400만 명에서 500만 명이 정치적인 이유로 탄압을 받고, 적어도 그 중에 한 40만 명에서 50만 명이 즉석에서 총살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히 이 혁명적 전통과 단절하기 위한 이 유혈난자한 탄압의 정도를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사실 이 과정에서 이제 그 탄압의 초점은 바로 이 트로츠키였습니다. 트로츠키의 이 형제와 트로츠키의 자녀 다 합치면 대략 한 15명이 되는데, 이들의 거의 대부분은 그 유배를 가거나 거기서 총살당하거나 또는 극도의 이 압박감 때문에 자살을 하거나, 그래서 명대로 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정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탄압받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15명 중에 6명은 아예 정치 활동에 일절 참여한 적도 없었는데도 그렇게 숙청당하고 총살당하고 이랬던 겁니다. 이건 사실 거의 스탈린의 복수극이라고 할 만한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트로츠키의 이런 그 반스탈린 운동을 극도로 압박하려고 했던 거죠. 사실 이게 이 독재 정권들이 가장 잘 써먹는 방법 아닙니까? 연좌제 비슷한 걸 통해서 그 가족과 친척을 최대한 압박을 함으로써 그 운동가의 전의를 상실케 만드는 거. 그런 걸로 여기서는 더 참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트로츠키 자신도 뭐 골석 재판을 받았는데, 이 재판이 아주 재밌게도 일단 서류가 없습니다. 물증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그러나 재판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트로츠키에게 씌워진 죄명은, 트로츠키가 이 1921년부터 독일 비밀경찰과 끈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1926년부터는 영국 경찰과 끈을 갖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921년이면은 바로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패전국이었습니다. 그리고 21년은 바로 이 트로츠키가 레닌과 함께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트로츠키가 왜 패전국 독일의 비밀경찰과 끈을 갖고서, 그것 또한 대가라고 하는 게 돈을 받았다는 건데, 매달 뭐 한
매달 한 6만 달러를 받았다든가 뭐 그런 걸로 해서 그 스파이 짓을 했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씌운 겁니다. 사실 이제 날조와 비방을 하다 보니까 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원래 비방과 날조의 특징인 거거든요. 사실관계가 안 맞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트로츠키가 히틀러와 일본 왕을 대리해서 러시아에서 자본주의를 복원시켜 내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제 히틀러는 이 트로츠키 정부를, 스탈린을 대체한 트로츠키 정부를 지지하기로 했다. 이런 게 이제 뭐 이 기소장 같은 데 들어가 있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 학살로 굉장히 악명이 높죠. 트로츠키는 유대인입니다. 그것도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소련에서 유대인 공산주의자를 수반으로 하는 정부를 지지했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후 나치를 재판했던 니른베르크 재판이라는 게 있는데 나치 전범들을 재판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단 하나도 이 트로츠키와 관련된 또 이 트로츠키뿐만 아니라 다른 반대파들에 대해서 연결돼 있었다는 언급이 일절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스탈린의 완전한 날조였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토록 스탈린은 이 과거의 혁명적 전통과 단절하는 숙청을 단행을 했을까를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 인간성의 문제를 삼을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뭐 인간성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건 사실이지만 그걸 가지고서 이 거대한 역사적인 전개 과정을 설명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게으른 접근법인 거죠. 앞서 얘기했듯이 어쨌든 스탈린은 권력을 잡고 나서 자신의 지상 목표를 이 소련을 공업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진 경쟁국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노동계급의 잉여 가치를 최대한 뽑아내야 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최대한 해야만 그를 통해서 서방 자본주의 국가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를 향해 쏟아지는 일절 모든 비판을 다 막아내야만 했던 겁니다. 일절 어떤 반대도 허용하지 말아야 했던 것이죠. 사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게 이 소련 국가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다른 하나는 바로 이 스탈린의 이런 이 지량 경제 또는 이 강제 공업화에 대한 노동계급의 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노동자들은 불평등이 늘어나고 자신들의 노동 조건이 너무 가혹하고 보통의 삶 자체가 너무 팍팍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졌는데 이 불만을 가진 노동자들이 바로 스탈린에 의해서 해외로 쫓겨난 트로츠키하고 일체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내에서 노동자들의 저항을 짓밟기 위해서 트로츠키와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이 숙청을 한 건데 그것을 위한 가장 좋다고 여겨진 방식이 바로 이 파시즘하고 히틀러를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1930년대에는 이 히틀러의 나치와 파시즘의 이 영향력이라는 게 상당히 위협적이었고 33년 1월에는 마침내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계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오로지 소련과 소련의 적군만이 이 히틀러에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스탈린 체제를 비판하는 트로츠키에 대해서 약간의 이 불편함을 느꼈던 거죠. 그리고 스탈린은 바로 그 점을 파고들어서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이 트로츠키와 히틀러의 연계설을 노동계급 사이에서 퍼뜨리고 이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트로츠키가 1930년대 중엽부터 건설하고자 했던 제사 인터내셔널 건설도 굉장한 어려움을 봉착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주구상 비방이 만연하고 더군다나 이 트로츠키는 추방당해서 갈 데 없이 떠도는 망명객이고 자기의 조직들이란 건 거의 보잘것없고 반면에 스탈린은 한 국가의 절대적인 지배자니까 비방의 수단을 완벽하게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트로츠키가 그런 비방에 맞서서 진정한 사회주의 전통을 끊임없이 주장도 하고
기록을 남겨놨지만 현실에서 그것을 당해내기는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런 비유를 했는데 장난감 총으로 코끼리를 쏘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근데 그러나 그것은 제가 이제부터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자, 스탈린은 왜 트로츠키를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을까? 를 말하기 전에 어쨌든 뭐 공평하게 스탈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트로츠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얘기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트로츠키는 러시아 혁명의 핵심 리더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뭐 굉장히 탁월한 이론가이기도 하고 저술가이기도 하고 뭐 연설은 뭐 그렇게 잘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에게 몇 가지 중요한 또 기여를 남긴 게 있는데 당시에 그 막수주자들은 발전한 산업국에서만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막스는 그런 주장을 했다라는 식으로 많이들 이해들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해서 러시아와 같은 후진국에서도 노동계급이 권력을 잡고 그래서 사회주의를 이행할 수 있다는 대담한 주장을 한 게 바로 트로츠키입니다. 그걸 이제 트로츠키는 연석혁명론이라고 명명했는데 바로 1917년 러시아에서 일어난 혁명이 바로 이 트로츠키의 이 대담한 주장을 현실에서 증명해 준 사건이었죠. 그리고 트로츠키 자신은 바로 27년 러시아 혁명 때 그 러시아에서 뭐 제1의 도시가 페체르부르크인데 이 페체르부르크 노동자 평의회 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봉기의 조직자였고 또 10월 혁명의 역사가였는데 그래서 러시아 혁명사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역사책을 서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기여 중 가장 중요한 기여는 바로 이 공동전선에 관련된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혁명가들이 개혁주의를 지지하는 노동자들에게 독자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노력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 개혁주의자들과 함께 일상적 투쟁을 해야 된다는 게 뭐 거칠게 공동전선을 요약한 것인데 바로 이 점은 오늘날 노동자들이 임금이라든가 노동조건 또는 난민 공격, 이주민 방어 또는 파시즘의 부활 또 뭐 등등등 이런 어떤 문제들에서 혁명가들이 어떻게 개혁주의자들과 함께 공동행동을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전술 전략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장 발전시킨 사회주의자가 바로 이 트로츠키입니다. 아무튼 이 스탈린이 트로츠키를 그토록 위협적인 존재로 여긴 이유는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바로 그런 점들인데 1917년 러시아 혁명의 핵심 지도자로서 이 짧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급진적이고 해방된 사회가 등장하는데 큰 기여를 한 인물인 겁니다. 그리고 이 트로츠키는 이 적군을 창설해서 그 적군을 이제 이끌었는데 이 적군은 뭐냐면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이 러시아의 옛 지배자들과 외국 군대가 이 혁명을 파괴하기 위해서 침략을 했고 그것에 맞서기 위해서 이 급조된 혁명적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그런 상비군과는 다른 그런 어떤 혁명적 군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짧은 시간에 창설을 해서 마침내 이 내전에서 이 적군이 승리로 이끄는 데서 결정적인 기여를 한 지도자죠. 그리고 대다수의 이 볼셰비키 지도자들이 이 스탈린의 비방과 숙청의 최후의 순간에는 굴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들 이 나치의 위협으로부터 노동계급과 혁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탈린이 최상이라고 하는 견해에 최종적으로 굴복을 했던 거죠. 반면에 트로츠키는 그것에 굴복을 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던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노동계급과 사회주의 혁명의 살아있는 상징처럼 그가 계속해서 남아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이제 스탈린이 그를 끝내 추방하고 골석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언도하는 걸 넘어서서 아예 자객을 보내서 암살을 하게끔 했던 겁니다. 아예 지구상에서 그의 흔적을 없애보자 마음먹었던 거죠. 그래서 이 라몬 메르카데르라고 하는 이 스탈린 지지자인데 그 어머니는 뭐 스페인 스탈린주의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 자가 이제 소위 이 프랭크 잭슨이라는 캐나다인으로 이렇게 자신을 변장해서 당시 멕시코로 망명해 있던 트로츠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로츠키의 지지자인 것처럼 위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1940년 8월 20일에 이자가 이제 트로츠키의 서재에 들어가서 내가 쓴 글을 좀 읽어봐다오 라고 이렇게 자기의 글을 내밉니다. 그리고 트로츠키가 그 글을 읽고 있는 상황에서 얼음 도끼로 트로츠키의 머리를 내려 찍죠. 그리고 그 이튿날 이제 마침내 트로츠키는 죽습니다. 이 많은 역사가들이 또는 뭐 부르주아 언론들이 심지어는 뭐 진보적인 쪽에서조차도 이 스탈린과 트로츠키의 투쟁을 이 권력에 굶주린 그 사람들의 투쟁으로 봅니다. 뭐 눈에만 뭐만 보인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후리즘으로 이런 상황을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어차피 혁명이 일어나 봐야 권력이라는 게 다 그런 거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또 다시 쟁투가 벌어진다. 따라서 혁명이라는 걸 애써서 목숨 바쳐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 설파하기 위해서 마치 이제 권력에 굶주린 두 개인의 투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두 사람의 투쟁은 그런 권력 투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비전,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사회 세력에 근거한 투쟁. 그래서 마침내 한쪽은 혁명을 배신하고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과 다른 한쪽에서는 혁명의 성과를 방어하고자 하는 세력 간의 투쟁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것을 개인들의 어떤 권력력, 개인들의 개성에서 비롯한 투쟁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히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개인들의 투쟁조차도 어떤 이런 경쟁하는 사회 세력 간의 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위치 짓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 모두를 바보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의 80년 가까이 세계 정치의 결정적인 일부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운명이라는 게 그렇게 고작 두 사람의 어떤 다툼에서 비롯한 거라고 한다면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라는 거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거든요. 아주 철저한 엘리트주의적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트로츠키는 막스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사람들이 사회를 운영할 능력이 있고 노동자들이 자본주의를 해체시키는 데서 핵심이라고 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917년에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는 그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트로츠키는 국제주의자였던 것이죠. 원칙적으로 세계적 경제체제에서 이 혁명의 생존이라는 것은 국제적 확산에 달려 있음이 분명했던 겁니다. 반대로 스탈린은 혁명이 목이 졸리고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에서 부상했던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새로운 관료 계급이 형성돼서 스탈린 지배의 토대를 형성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둘은 완전히 서로 상이한 사회 세력을 상징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트로츠키가 이 고전 막스주의 전통을 스탈린주의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트로츠키는 스탈린 체제의 소련 사회는 결코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시종일관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이 집대성한 책이 이제 1937년에 쓴 배반당한 혁명입니다. 그 책은 이제 저기 책방에 가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책에서 트로츠키는 러시아 혁명이 어떻게 변질이 됐고 왜 변질이 됐으며 어떻게 스탈린 체제가 발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바로 이 국제자본주의가 후진국의 노동자 국가의 압력을 가한 결과라고 이렇게 유물론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되게 선구적인 분석이었던 거죠. 대부분의 견해는 스탈린 체제를 스탈린의 개성이 낳은 결과로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스탈린의 후임자였던 후르쇼프는 스탈린 개인 숭배가 바로 이 스탈린 체제를 낳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관념론적인 심리학 같은 것이죠. 또는 이 자유주의자들이나 또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나 또는 아나키스트들은 이 볼셰비키의 이데올로기와 당 조직이 바로 스탈린주의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도 일종의 관념론인 겁니다.
오히려 트로츠키가 했던 바로 그런 유물론적인 분석, 이 세계 체제 속에서 혁명을 성공시켰던 한 나라가 처한 조건, 그런 조건과 압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혁명의 변지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설명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훨씬 더 유익한 그리고 좋은 교훈을 제공을 하죠. 왜냐하면 혁명은 결코 일국에서 완성될 수가 없다. 일국에서 시작되더라도 혁명의 완성은 국제적 무대에서 완성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트로츠키 자신은 스탈린 체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스탈린 혐오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북한이나 이런 사회에 대해서 너무나 끔찍하게 혐오한 나머지 이 개인의 자유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고 불평등하고 그러니 나만이 더 진보적이다. 이런 게 이제 바로 일종의 스탈린 혐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는 아주 극소수이긴 한데 그건 다 거짓말이야. 그건 다 서방에 만들어낸 이데올기일 뿐이고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말하는 게 너무 많아. 따라서 북한이 더 진보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스탈린을 너무 싫어한 나머지 서방 자본주의를 지지한 쪽으로 기우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서방 자본주의가 너무 싫은 나머지 스탈린주의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트로츠키는 그 양극단으로 기울지를 않았던 거죠. 스탈린 체제를 유물론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면서도 결코 국제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놓지 않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진영 논리 문제에 대처하는 데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 균형추가 필요하고 바로 이 러시아나 북한이나 중국 같은 게 진보적인 균형추다. 따라서 미중 대결에서 미러 대결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을 지지해야 된다. 이런 게 바로 진영 논리인데 이건 사실은 한 제국주의에 맞서서 다른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진영 논리가 미국 제국주의에 맞설 싸울 힘은 국제 노동계급에 있지 않고 그런 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 같은 그런 이 권위주의적 국가에게 있다고 보는 그런 어떤 견해에 대해서도 아주 효과적인 해독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지금 미국의 대북 압박, 물론 뭐 트럼프가 약간 지금 뭐 오락가락 이랬다 저랬다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불안정성이라는 게 계속 가시질 않으니까 무엇이 쟁점이 되고 있냐면 북핵을 찬성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게 쟁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동 안에서는. 굉장히 광범한 대중들 안에서는 그게 쟁점이 아닐 수는 있는데 이 진보 진영 안에서는 그래도 미국에 맞서기 위해서는 북핵이 자유수단이 아니냐라는 견해가 만만치 않고 또 한편에서는 북핵이나 미국 핵이나 똑같이 문제라고 하는 평화주의도 또 만만치 않고 그래서 나타난 결과는 이런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서 단결된 운동을 만드는 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런 점에서도 트로츠키가 이 30년대 스탈린 체제를 분석하고 가했던 비판을 오늘날에 우리가 잘 적용을 한다는 것은 유용할 겁니다. 어쨌든 정리를 좀 하면 이 트로츠키는 이 스탈린주의 러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을 발전시킨 최초의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한 초석을 닦았던 사람이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앞서 얘기했듯이 스탈린은 트로츠키를 당에서 제명시키고 러시아에서 추방시키고 마침내 그 애가 망명했던 멕시코까지 쫓아가서 암살을 했습니다. 그러나 트로츠키가 소련에서 쫓겨나서 해외로 떠돌 때 트로츠키의 입국을 받아들인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들도 트로츠키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트로츠키가 그 멀고 먼 멕시코로까지 갔던 겁니다. 그것도 노르웨이에서 유조선을 타고 자신과 자신의 부인과 자신들을 호위하는 노르웨이 경찰 2명과 함께
거의 보름에 걸려서 멕시코로 왔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스탈린과 서방 지배자들 모두가 트로츠키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용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위험한 사상을 대변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서 스스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정치적 삶 내내 옹호하고 주장하고 그것을 위해서 운동을 조직하고 조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스탈린 체제에서도 또 민주주의를 자처하는 서방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가 했던 그 일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이 노동자들이 스스로 싸워서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아래로부터 사회주의의 전통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1935년에 일기장에서 쓴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17년에 내가 페체르부르크에 없어도 레닌이 지도하고 있었다면 10월 혁명은 일어났을 것이다. 레닌과 내가 모두 없었다면 10월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머지 볼셰비키 지도부들이 혁명을 방해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레닌이 없고 나만 있었다면 과연 이 볼셰비키 지도자들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1917년 혁명 동안 내가 한 일이 필수 불가결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이 1930년대 지금 내가 하는 일은 필수 불가결하다. 새 세대를 무장시키는 임무를 수행할 사람은 지금 나 말고는 없기 때문이다. 이상입니다. 의 정리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몇 가지만 좀 제 견해를 더 붙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혁명이든 그 혁명은 당연히 그에 따른 반혁명을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생산수단과 정치 권력을 소유한 그런 계급들이 노동계급과 피어갑 대중에게 순순히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내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어떤 반혁명은 어느 정도는 예견되어 있는 거죠. 이를테면 2011년 이집트 혁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군부에 의한 반동으로 일단락된 그런 혁명입니다. 스탈린주의가 좀 복잡하게 느껴진 건 뭐냐면 이게 바로 그 안에서 혁명 진영 안에서 이런 어떤 그런 반혁명에 반응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스탈린이 그냥 단지 외부에서 등장하는 인물이라면 이렇게까지 사회주의 운동이 혼란을 겪지 않을 텐데 그 자신이 볼셰비키 당원이었고 그것도 지도부였고 그런데 그가 반혁명을 대변했다라고 하는 게 상당한 혼란을 줬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전대미문의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런 종류의 반혁명은 아직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 핵심적인 거는 당시에 스탈린이 등장했던 시기가 1917년에 스탈린이 부상하기보다는 오히려 1924년부터 스탈린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해서 마침내 28년에 그가 이제 권력을 자신들에게 집중시켰다고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 부분이 바로 국제적인 상황하고도 연결지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23년 10월에 독일 혁명이 패배하고 난 후에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17년 러시아 노동계급이 5년 넘게 그 고난의 행군을 해왔던 가능했게 했던 거는 오로지 서유럽에서의 혁명, 그것도 특히 독일에서의 혁명이 성공한다면 그것이 바로 러시아 혁명을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강한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침내 패배로 끝난 거예요. 그랬을 때 찾아올 그 엄청난 그 상실감과 사계자와 같은 거를 바로 스탈린은 이제 일국사회주의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틀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28년에 마침내 그가 권력을 공고하게 했던 것도 그 뒤에 있었던 25년부터 27년까지 있었던 중국혁명
마침내 패배를 하고, 그 다음에 26년 영국의 총파업도 마침내 패배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이건 다 스탈린의 결정적인 역할이었습니다. 둘 다 스탈린은 중국 혁명에 관해서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국민당에게 완전히 종속되도록 정책을 유도했다가 오히려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국민당에 의해서 완전히 괴멸당하는 이런 일들. 그 다음에 1926년 영국 총파업에서는 오히려 영국 공산당으로 하여금 노동자 관료들을 추수하도록 계속해서 그 압박을 가하면서 마침내 관료들이 그 총파업을 배신하게 만든. 그러니까 사실은 스탈린 자신이 어떻게 하든 소련 국가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해외에서 벌어지는 혁명과 그런 어떤 격렬한 투쟁들에 대한 다 제약을 가한 결과로 됐던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결과적으로 더 이상은 해외에는 기대할 게 없으니 우리가 자력으로 이어서 공업화를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이 강력한 이 착취, 강력한 수탈, 이건 불가피하다 이런 식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편에서는 국제혁명의 패배, 이건 아까 어떤 분이 불가피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불가피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실제로 좀 전에 제가 설명을 했죠. 두 번째로는 러시아 내에서의 노동계급의 붕괴, 이런 것들이 그러나 노동계급만 붕괴한 게 아니라 2011년 이후에 이집트와는 달리 러시아에서는 부르주아지들도 붕괴했다라는 겁니다. 노동계급도 없고 부르주아지도 없고, 다시 말해서 반혁명의 주체가 부르주아지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노동계급의 부재 속에서 이 관료들이 바로 이 반혁명의 주체가 됐던 거고 그것의 화신이 스탈린이었던 겁니다. 그럼 미래에도 그럴 것이냐? 그래서 앞서 한 분이 얘기를 했는데 미래에 나타날 반혁명의 형태가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글쎄 스탈린주의가 되지는 않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은 역사적으로 국제적으로 스탈린주의는 워낙 많이 약화된 반면에 스탈린주의의 부상을 가능케 했던 몇 가지 요인들이 오늘날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까 노동계급의 붕괴라는 문제를 놓고 본다면 오늘날의 어떤 세계 노동계급의 규모는 사실 농민에 의해서 포위될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로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노동계급이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똑똑해졌다는 겁니다. 원래 러시아 혁명 때도 노동계급은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피지배 계급이었는데 지난 1세기 동안 노동계급은 더욱더 똑똑해졌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방이나 날조 같은 게 그렇게 간단하게 먹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일국사회주의라고 하는 문제는 오늘날 세계화된 체제 속에서는 훨씬 더 그 설득력을 갖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등등 때문에 스탈린주의 같은 형태의 반혁명이라는 게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일을 살지 않았으니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다.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형태는. 다만 이런 종류의 어떤 그 반혁명을 보지 않고 그것을 어떤 그런 이른바 권력 속성 그걸 가장 이제 잘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로버트 서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엉터리 같은 트로츠키 전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 읽지 말 것을 권유하기 위해서 제가 혹시 검색하다 또 그것도 괜찮은가 보다 할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책인데 거기서 얘기했던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러니까 왜 스탈린에게 트로츠키가 패배를 했는가? 트로츠키의 정치적 의지가 빈약해서다.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트로츠키가 잡은 들 스탈린하고 뭐가 달랐겠느냐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역사의 전개에서 개인이 하는 구실을 막시스트들이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앞서도 얘기했듯이 사회관계와 사회적 세력들의 투쟁이라는 맥락 속에 놓지를 않는다면 그러고 보면은 그 개인들에 대해서 역사를 서술하는 것은 영웅주의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이순신이 어땠고 세종대왕이 어땠고 누가 어땠고 이런 식의 역사 서술인데 그러나 이순신은 뭐 먹고 살았을까요? 이순신이 찬 칼은 누가 만들었으며 이순신이 탄 배는 또 누가 만들었으며 이런 것들을 사상시킨 채 어떤 그런 영웅적 개인들의 역사 서술을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그런 영사안이 지나지 않는다. 근데 아무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탈린주의의 등장은 단지 권력력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탈린은 처음부터 권력력을 발휘하지 않았어요. 앞서도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데 스탈린이 처음에 24년에 등극을 할 때 스탈린은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았습니다. 권력력이라는 게 어느 순간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 욕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24년까지만 하더라도 스탈린은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트로츠키가 이 스탈린파들이 약간 중도파 같고 우리로 치면은 노동조합이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관료들하고 좀 비슷하다. 아직은 계급이 아니고 이 한편에서는 자신들과 같은 노동계급에 기대고자 하는 좌익 반대파와 다른 한편에서는 농촌의 꿀락, 다시 말해서 분홍을 통해서 사회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당내 우파, 부활인 요 사이에서 부유하는 계급이 그 계층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강력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던 그런 몇 가지 요인들을 통해서 28년쯤에 가면은 이제 그는 더 이상 양쪽의 눈치를 보는 그런 관료가 아니라 실제로는 생산 수단에 대해서 통제까지 해가는 그런 어떤 하나의 계급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 됐답니다. 일단 한국의 스탈린주의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도 스탈린주의가 존재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민중당 같은 그런 자민통 경향의 스탈린주의가 한편에는 있고 그들은 운동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특히 노동운동 내에서 만만치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그리고 한 분이 말씀하셨던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사과연이라고 줄임말 또 스탈린주의인데 요건 약간 좀 스탈린주의 2단 같은 특징들이 좀 강합니다. 왜 2단이라고 얘기하면 1930년대 이래로 국제 스탈린주의 운동의 핵심 줄기는 그 계급협력주의 노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민전선이라고 불려서 부르주아지의 일부와 노동계급이 동맹을 해서 우파와 제국주의에 맞서자 이런 겁니다. 한국으로 따지면은 민주당 개혁파와 연합을 해서 자한당이나 미국에 반대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로 인민전선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건데 이게 사실 이제 국제 스탈린주의 운동의 핵심적인 줄기인데 비해서 이 노사가연이라고 불리는 쪽은 그런 종류의 인민전선도 얘기를 하지만 또 동시에 이 개혁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또 초자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탈린주의의 이게 약간 좀 지나간 얘기인데 사회 파시즘론이라는 정책이 있는데 이게 이제 독일에서 나치가 성공하게 만드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아주 제왕적인 정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민주주의 같은 개량주의자들과 파시즘은 등붙은 쌍둥이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자들하고 공산주의자들은 연대를 하면 안 된다. 굉장히 초자파적인 노선이었던 거죠. 그런데 노사가연은 또 그런 또 정책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단적인 성격이 좀 강한 거죠. 근데 아무튼 얘가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권력을 장악한 스탈린주의자들, 소련권이든 중국이든 북한이든 권력을 장악한 스탈린주의자들과 권력을 잡지 못한 스탈린주의자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그 나라들에서 소련이든 동유럽이든 중국이든 북한에서든 그들은 하나의 지배 계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과 피해 억압 대중에 대해서 착취를 하거나 억압을 하는 그런 지배자들이죠. 반면에 그들을 사상적으로 지지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미래의 대안으로 생각할지라도 권력을 잡지 못한 스탈린주의자들은 어쨌든 노동계급의 일부고 피해 억압 대중의 일부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자민통의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북한 체제가 진보적인 체제라고 믿지만 그 사상을 떠나서 한국 사회에서 그들이 딛고 있는 사회적 기반은 노동계급과 피해억압 대중의 일부라는 겁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나라 지배계급에 의해서 탄압을 받거나 또는 박해를 받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는 권력을 잡은 스탈린주의자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계급으로서 싸우지만 그러지 않은 스탈린주의자들과는
같이 공동 전선도 하고 연대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상을 가지고서 어떤 세력을 평가하기 이전에 그 세력이 발딛고 있는 사회적 기반과 계급적 토대가 무엇인가에서 출발을 해서 그들과 함께 싸우면서 그러나 서로 다른 정치와 사상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협력적으로 논쟁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사실 트로츠키가 공동전선에서 강조했던 그런 정신입니다. 그런 점은 오늘날에도 저희들에게 여전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면 트로츠키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소개된 바가 있으니까 이 책을 한번 처음 만나는 혁명가들에서 다른 혁명가들을 읽으셔도 당연히 좋고요. 꼭 이것만 읽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트로츠키가 어쨌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아까 얘기했던 그 변질한 노동자 국가, 그 다음에 스탈린 체제에 대한 트로츠키의 분석에서의 어떤 그 긍정성과 오류, 이런 등등에 대해서 트로츠키의 정신은 지키되 어떤 말들은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나름의 또 2단 트로츠키주의자이기도 한 토니 클리프가 쓴 트로츠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발제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참조한 책인데 이것도 한번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